자,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오늘은 원래 50, 오늘이 아니라, 자, 여섯 번째 시간 그 50쪽에서 끝장내기 22 들어갈 차례인데, 거기 말고, 거기를 보기 전에 그 앞에서 다뤘던 내용을 조금 먼저 다시 복습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50쪽에 나오는 그 끝장내기 22 해석을 통한 개인적 공권의 인정 이 부분이 이게 맞물려 있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다시 48쪽 가셔서 끝장내기 21 개인적 공권 주요 개념 정리 보시고, 여기 보시면 개인적 동그라미 2번이요. 개인적 공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갖는다. 그죠? 이전성이 제한되고 포기성이 제한되고 대행이 제한되고 그것을 침해받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침해받게 되었을 때 침해 원인이 된 행정작용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이게 바로 원고적격이죠. 그죠? 원고적격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요 특히 동그라미 2번에서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요. 죄송해요. 요 부분 원고적격으로 기능한다라는 특징이 있다. 라는 부분을 이제 클로즈업해서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강의 때 되게 축약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한 페이지에 축약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말로 쭉 길게 풀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말로 보면은 그냥 뭔가 되게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이에요. 수험적으로는 딱 결론만 딱딱딱 기억하면 돼요. 자, 51쪽 넘어가셔서 51쪽.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권리라는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권리가 뭐냐? 권리란 뭘까? 일상적으로 되게 권리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하고 의무라는 말도 흔하게 사용하는데 그걸 정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권리라는 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그것의 실현과 보존에 법질서가 협력하는 힘이라고 정의해요. 근데 그러기다 보니까 자, 권리가 있다면 법이 그걸 보호해 줘야 된다는 컨셉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침해받은 자는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적 공권을 침해받은 자도 왜 따라서예요? 개인적 공권은 공법상의 권리니까 개인이 갖는 공법상의 권리니까 권리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개인적 공권을 침해받은 자도 소송을 통해서 침해 원인이 된 행정작용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 하더라도 권리가 침해된 경우가 아니라 법원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행정법에서는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침해받을 때 소송을 통하여 다룰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를 거의 동의어로 써가지고, 왜냐면 개인적 공권을 침해받으면 자, 개인적 공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사건을 침해받은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개인적 공권을 침해받은 경우와 이걸 거의 동의어로 써서 국민이 어떠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것을 침해받으면 침해 원인이 되는 행정작용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가, 그러니까 언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의 관점에서 개인적 공권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공권? 그러면 개인적 공권? 그리고 개인이 공적으로 갖는 권리, 공법상의 권리니까 어떤 권리를 갖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언제 그것을 침해받으면 취소송을 제기하여 싸울 수 있는가라는 점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특히 법령상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되고 있는 개인적 공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그 침해 원인이 된 행정작용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달리 표현하면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해석을 통하여 침해받았을 경우에 취소송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 격 혹은 개인적 공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이게 거의 한 50년 전부터 확립된 건데 이것에 대해 독일에서 개인적 공권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마련이 되는데 이제 빌러라는 아저씨가 만든 이론이에요. 빌러. 쓸데없는 얘기하고 싶지만, 자, 빌러라는 아저씨가 만들었는데 개인적 공권 이론은 개인에게 행정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법이라는 법전에 명문으로 공무원연금 지급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처에게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도 개인적 공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해석에 의해 개인적 공권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으로 행정주체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었을 것, 예를 들어서 낙석 표지판 설치해라 이런 의무가 부과되어 있을 것. 그 다음 그 의무가 부과된 이유가 단순히 공익만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공익 도로교통이 이제 원활하게 될 것 막 이런 것 같은 공익이요. 그것만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국민의 이익, 즉 그걸 사익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신체의 안전, 재산, 건강도 보호하려는 것일 것.
그리고 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침해받았을 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즉 개인적 공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독일에서 확립이 됐다고요, 이론이. 그리고 이걸 갖다 줄여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줄여서 어떻게 불렀냐면 강행 규정성이 있을 것, 사익 보호성이 있을 것, 소구 가능성이 있을 것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 다만 오늘날에는 독일에서도 이게 50년, 6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때 만들었을 때는 이게 독일 행정소송법도 그 열기주의를 취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각국 행정소송법들이 열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요건이요. 세 번째 요건은 의미가 없죠. 왜냐면 개별 행정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지금은 개괄주의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처분 개념에 해당하기만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구 가능성은 의미가 없어졌고, 현재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개인적 공권은 강행 규정성과 사익 보호성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럼 독일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자, 우리나라는요 이걸 땡겨와서 그대로 끌어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편 우리나라는 누구에게 원고적 격을 인정하고 있냐면 법전을 보니까 법률상 이익을 취해받은 자에게 취소송의 원고적 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법률 규정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그럼 이거 그 개인적 공권 이론이랑 되게 비슷한데? 개인적 공권 이론에서는 왜냐하면 사익 보호성이 있을 경우에 개인적 공권이 인정된다고 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취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독일의 개인적 공권 이론을 이거를 끌어와가지고 조금 디테일만 다르게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어요. 즉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대법원은 어떤 행정작용이 이루어졌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부에 연탄공장을 건축해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졌다고 해봐요. 그런 행정작용이 이루어졌는데 그 행정작용의 근거법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근거법률은 건축법 이런 거 되겠죠. 근거법률이 보호하려는 사익을 침해받은 자라면 당행정작용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당행정작용은 예를 들어 뭐예요? 연탄공장 건축허가, 그거에 대해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 격을 인정하고 있대요. 요 방식으로 이 독일의 개인적 공권 이론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거의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또 대법원은 원고적 격의 인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원고가 취소를 구한 행정작용의 근거 법령, 예를 들어 아까 그 건축법이요, 연탄 공장 건축허가의 경우엔 근거 법률이 건축법이었거든요. 건축법뿐만 아니라 그 행정작용 발급 관련된 법령,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이런 법에서라도 사익을 보호하려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원고적 격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적 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 얘기 하고 있고, 그 다음 동그라미 6번 볼까요? 자, 이게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그거를 말로 길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법령에서 행정처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였고, 강행 규정성 있고, 행정체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국민이 어떤 이익을 누리게 되긴 했는데, 법령에서 행정주체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한 취지가 국민이 개인으로서 보유하는 이익, 즉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사익 보호성을 못 갖춘 경우, 그러면 자, 오늘날에는 독일 이론에 따르면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려면 강행 규정성과 사익 보호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사익 보호성이 없대요. 자, 강행 규정성은 있는데 사익 보호성이 없을 때 그런 걸 뭐라고 부르죠? 개인적 공권이라고 안 하고 반사적 이익이라고 부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봐요. 행정체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였고, 행정체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국민이 어떤 이익을 누리게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하천법에 따라 부여받은 의무에 따라 하천을 깨끗하게 보호함으로써, 그러니까 하천법에서 국가한테 야, 니네 하천을 깨끗하게 보호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천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낚시를 취미로 하는 아저씨가, 어떤 아줌마도 되죠, 할머니도 되고, 1급소에 사는 물고기를 집 근처 하천에서 낚시할 수 있게 된 경우,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 아줌마는, 이 할머니는 1급소에서나 살 수 있는 물고기를 집 바로 앞에서 낚시할 수 있게 되는 이렇게 행복을 누린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행복 혹은 그 이익은, 그것은 법이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라면, 예를 들어 하천법에서 하천을 깨끗하게 보호하라고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한 이유가 1급수에 사는 물고기를 집 근처에서 낚시할 수 있게 하려는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사익보호성이 없겠죠. 그 경우에 국민이 누리는 이러한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부른다.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예를 들어 그러한 이익을 어떤 할머니 아저씨가 막 누리고 있었는데 국가가 그 하천을 매립하기로 했다라고 해봐요. 그래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이익을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하천을 더 이상 하천을 쓰지 않고 그냥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하천을 매립하기로 하는 착공 허가가 발급된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던 자는 하천 작용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취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요. 이해돼요? 네, 그렇죠. 그 다음 7번이요. 개인적 공권을 대법원이 수용하게 된 결과 어떤 행정작용은 자신의 이익을 취해왔음을 주장하며 국민이 그 행정작용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국민이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 행정작용의 근거법령이나 관계법령이 어떠한 취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 의해 갈리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대법원도 기본적으로 변형을 하긴 하지만 독일의 개인적 공권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원고적격 인정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자, 그럼 독일의 개인적 공권 이론이 뭐예요? 강행 규정성이 있을 것, 사익 보호성이 있을 것. 근데 강행 규정성은 되게 분명해요.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뭐야? 왜 나오는 거야? 죄송해요. 분명한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그 의무를 왜 부여했는지에 대해서 취지가 무엇인지를, 사익보호성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문제. 그건 해석의 문제란 말이에요. 왜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률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의무를 행정처에게 부여하고 있는가? 그건 해석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해석에 의해 갈리게 된다. 근데 시험에서는 개별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거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사익보호성이 있다고 해석했는지 없다고 해석했는지를 불길한 글자 나오죠? 암기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행정처에게 이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의무 부과가 과연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공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 대법원은 뭐라고 봤니? 이거를 외워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 8번. 한편 과거에는 행정처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거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만취해서 길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취객을 경찰서로 연행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 있잖아요. 있는 경우에는 행정주체에게는 자, 뭐가 부여된 거예요? 지금 재량권이라는 권한이 부여된 거지 의무가 부과된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강행 규정성이 없네. 그래서 재량의 영역에서는 재량권이 부여됐다는 것은 의무가 부과된 것이 아니니까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봤는데, 오늘날 통설은 야, 아니지, 재량권이 부여된 이유가 뭔데, 국민의 이익을 위한, 재량권이 부여됐다는 것은 경우라면 행정주체에게는 그 부여된 재량권을 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니라 재량권을 최소한 합리적 기준에 의해 행사해야 될 의무도 언제나 그와 동시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아. 그걸 갖다 하자 없이 행사해야 될 의무라고 표현하는 거죠. 보아가지고 강행 규정성이 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어. 그러니까 행정주체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사익보호성만 추가로 갖춰진다면 그 경우에도 개인적 공권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재량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보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재량행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 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 그 상대방인 국민에게는 행정법상 일반 원칙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재량권 행사, 즉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 같은 개인적 공권이 인정될 수 있고, 왜 될 수 있고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사익보호성 갖춰야 되니까, 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행정소송에서 쟁송은 이제 심판과 죄송해요, 소송을 합친 말이죠. 원고적격 인정에 필요한 법률상 이익과 거부행위나 부작위의 대상적격 인정에 필요한 신청권을 기능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복수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세요. 법률상 이익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부행위나 부작위의 대상적,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거부행위의 취소소송에서 혹은 무효등 확인소송에서 거부행위의 대상적격을 인정받으려면, 다르게 표현하면 거부행위 처분성을 인정받으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법 확인소송에서도 부작위가 대상적격을 인정받으려면, 그러니까 부작위법 확인소송에서 부작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으로 인정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능하게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는 기억 안 나시면 이제 복습하신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선생님, 어디를 복습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복습하라는 거냐면, 그 취소송 파트에서 그 행정구제법 편이요, 서브노트에 다 쓰여있죠. 행정구제법 편에서 취소송 파트에서 대상적격 파트에서 대상적격 특수 논점으로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신청권이 있을 것이 요구되잖아요. 그죠? 그거 복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이 부분은 뭘 복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 행정구제법 파트에서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서 부작위의 대상적
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 혹은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걸 복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다. 그 다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만취한 측에 경찰서로 데려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행정주체에게 재량행위의 발급에 권한이 부여된 권한만 부여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무슨 말이냐면, 자, 행정주체에게 재량이 부여됐고 행정주체에게 사익보호성이 함께 인정이 됐다면, 재량권이 부여됐는데 재량권이 부여될 때는 언제나 오늘날은 어떻게 해석해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그 재량권을 행사해야 될 의무도 같이 받게 된다고 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량권 부여에 사익보호성이 인정된다라면 그때에는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리고 그 원고적격 인정의 근거가 뭐냐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하자없는 재량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토대로 원고적격 인정되잖아요. 그런데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어떤 권리예요? 그냥 하자없이 재량을 행사해줘 이것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재량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가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는 특정한 행위, 그러니까 하자없이 재량을 행사해줘,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해줘 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한 행위, 예를 들어서 만취한 취객을 경찰서로 연행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각주 6번은 이제 혼자 보시면 되죠. 혼자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이요. 행정 개입 청구권을 갖는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정 개입 청구권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처가 행정자격을 거부한 경우 행정 개입 청구권은 취소선고 관련해서는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과 대상적격에서의 신청권으로 기능하게 되고 국가배상 청구선고 관련해서 특히 중요해지는데 자위 의무 부과 규범으로 기능하게 돼요. 그래서 행정 개입 청구권, 그러니까 경찰한테 예를 들어서 저 취객을 경찰서로 연행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경찰이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작위 의무 부과 규범으로 행정 개입 청구권이 기능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이 되고,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 강의 때 했던 거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2번 잠깐 볼까요? 대법원은 오늘날, 자, 이건 조금 또 살짝 별개의 논인데, 대법원은 개인의 권익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급적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냐면, 옛날에는 사익보호성을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았던 규정들에서도 사익보호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해석을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원고적격 인정되니까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사익보호성이 도출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의 범위를 넓히거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그 건축법 얘기를 했었죠. 건축법이 아니라 연탄공장 건축허가, 주거지역 내에서의 연탄공장 건축허가라는 행정작용이 있을 때 그 행정작용의 근거 법률은 뭐였어요? 건축법이었죠. 근데 건축법뿐만 아니라 건축법에서는 사익보호성을 도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규정인 도시계획법에서 사익보호성을 도출할 수 있다면 근거 규정이 아니라 관련 규정이지만 그것에서 사익보호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면 그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인정하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또 위와 같이 재량의 영역에서도 개인적 공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원고적격을 가급적 계속 인정해주는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요. 자신의 권한 내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 또는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경향이라고 불러요.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경향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이익은 사익보호성이 없어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것들을 지금은 반사적 이익 아니고 이건 공권이야. 공권. 개인적 공권이야. 그래서 개인적 공권으로 해석하는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는 것 같다. 공권화 경향 이렇게 부르고 있죠. 됐죠? 네. 자, 됐고요. 이제 그러면 53쪽을 가보실까요? 53쪽이요. 53쪽 가셔서 53쪽 4번 좀 볼까요?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경향, 이게 뭐라고요? 오늘날 대법원은 가급적 그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에 따라 행정개입 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그만큼 완화되고 있다. 이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완화예요. 완화. 이게 엄격화되고 있다. 이게 X지문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포인트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아니에요. 이 행정개입 청구권은 여기에서 그냥 개인적 공권의 한
종류, 한 예시로 등장한 것뿐이고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경향에 따라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을 오늘날에는 그만큼 쉽게 인정하고 있어요. 좀 풀어주고 있어요. 아니면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풀어주고 있죠. 왜? 그래야 더 넓게 개인적 공권이 인정될 테니까. 그래서 그것이 완화되고 있다. 그냥 단타형으로 OX 찍어내라. 이런 게 지문을 출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6번 지문 볼게요. 6번 지문. 자, 6번 지문은 기출 지문은 아니고 판례 원문인데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 대법원이 이 경우에는 사익 보호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겠다고 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경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그래서 먼저 해설부터 보시면 관련 법규의 해석에 의해서도 원고적 기억을 인정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판례이기도 해요.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6번 지문은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자, 원고적 기억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리해 볼게요. 지금 배운 걸. 어떤 행정작용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피해를 봐가지고 취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을 때 이 취소송을 제기한 사람한테 원고적 기억이 있어야 본안전 판단을 통과해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맞죠? 그런데 그때 원고적 기억이 이 원고한테 소송을 제기한 사람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상의 이익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법률상의 이익이라는 것은 법률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말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뭐랑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확립된 독일에서 외국에서 확립된 60년 전에 50년 60년인가? 아니죠. 2차 대전 이전이니까 지금 한 70년 넘었네. 아무튼 그런데 그 70년 80년 돼가죠. 네. 근데 아무튼 그 이론을 보니까 거기에 사익보호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거예요. 뭐랑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규정이랑 독일의 개인적 공권 이론이랑.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원고적 기억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뭘 사용하고 있냐면 독일의 개인적 공권 이론을 끌어다가 그거를 변형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예, 변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자, 그 개인적 공권 이론에 따르면 먼저 강행 규정성이 있을 것, 그 다음 사익보호성이 있을 것이 요구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특히 우리 대법원이 어떠한 규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때 그 의무 부과 규정에 사익 보호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면 이제 원고적 기억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 판단해 보아야겠죠. 그래서 그 판단하는 기준으로 뭘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쓰겠다라고 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판시한 판례가 6번 지문인데 이걸 꼼꼼하게 보겠다고요. 자, 보시면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 법규 외에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서라도 찾을 수 있다라면 사익보호성을 찾을 수 있다는 원고적 기록을 인정하겠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 처분으로서 이루어진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면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고적 기록 인정 여부를 사익보호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할 텐데 그 영향권 내 주민들 에 대해서는 당의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된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해 특단의 사정이 일어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봐가지고 그 영향권 내에 살고 있다는 것만 입증을 하면 그냥 곧바로 넌 원고적 기록 패스 이렇게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다만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원고적 기록을 인정받아 별도로 인정을 이제 이 사람들도 원고적 기억을 인정받아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되냐? 그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당의 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점과 비교하여 참을 수 없는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아 우려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으면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 기억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자 이러한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고적 기억을 다음과 같이 판단할 거야. 어떻게? 영향권 내 주민, 너는 영향권 내에 살고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법률상 이익, 그러니까 사익보호성이 있는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는 건 곧바로 인정해주고, 근데 영향권 밖의 주민이라면 너는 사익보호성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것은 아니고 별도 네가 추가 입증해야 돼.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 6-2번 볼게요. 관련 지문.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한 주민들도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직접 증명하면 공유수면 매립 처분, 농지 개량 사업 시행인가 처분 등 같은 이런 것들에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자 여기 보면 무효 확인이 왜 나오는 거죠? 무효 확인? 여기서는 항고 소송으로서 취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나 봐요. 근데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소송 요건인 원고적 기억과 취소송에서 소송 요건인 원고적 기억은
판단 방법이 동일해요. 뭐 법률상 이익을 취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무효 확인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는 있는데 그때에도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행정정책 기본법만에 근거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인정받을 수는 없다.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혹은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고 적격이 있다는 걸 직접 스스로 증명해야 하죠. 그런데 그때 헌법에 쓰여 있는 환경권 조문을 직접 끌고 오거나 판사님 이거 보세요. 헌법전에 보면 환경권을 보호하라고 돼 있으니까 나 원고 적격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환경정책 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환경정책 기본법을 끌고 와가지고 판사님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저를 보호하라고 했으니까 원고 적격이 있어요.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주지 않겠대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대법원이 보기에는 헌법전에 있는 환경권 규정이나 환경정책 기본법에 있는 규정은 사익보호성을 거기선 찾을 수 없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환경 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사는 사람 혹은 영향권 범위 밖에 사는 사람은 직접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취해받았음을 혹은 사익보호성이 있는 이익을 취해받았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입증을 하면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걸 논거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대법원은 보겠대요. 왜? 여기에선 사익보호성을 취해볼 수 없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될 걸로 7번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 법령, 환경영향평가 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지역 안에 주민들이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 지문을 왜 끌고 온 거냐면 요거랑 요걸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자, 우리 대법원은 헌법상 환경권 규정이나 환경정책 기본법에는 사익보호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는 사익보호성이 있다고 보고 있냐면 자연공원 법령과 환경영향평가 법령에는 사익보호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호하는 이익을 토대로 해서는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타형으로 여기 암이라고 써두시고 기억을 해주실까요?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8번 보시면 8번 중요한 거예요.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상수원에 이제 물을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그 수돗물 공급하는 그 강가를 말하죠.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갖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불과하지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및 시행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라고 이렇게 판례의 원문을 복붙해서 출제하고 물어보곤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상수원이 있어요. 상수원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여기서 물을 채취해가지고 그 도시 주민들에게 물을 이렇게 운반? 급수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수돗물로.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을 상수원이라고 하는데 상수원은 물이 깨끗하게 보호돼야겠어요? 더럽게 보호되겠어요? 당연히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 가서 맨날 막 폐수 버리고 막 오줌 싸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수원을 보호를 하는데 그래서 그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걸 설정해요, 법적으로.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의 범위를 조금 국가가 조정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니까 그 상수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었던 주민들이 바꾸지 마라 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자 소송을 제기해서 그 변경 행위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원고 적격을 인정해야 판사가 본안 판단을 해주겠죠. 맞죠? 그러면 원고 적격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물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니까 자 그럼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어요? 이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의 근거 법률이나 관련 법률에서 사익보호성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해석해 봐야겠죠. 그랬더니 결론 뭐예요?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자,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갖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 이 표현은 왜 나오는 거냐면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판사님,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그거 취소해 주세요. 그럼 판사가 물어보겠죠. 원고 적격 있어요? 있죠. 무슨 원고 적격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대요. 근데 원고 적격을 인정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상 이익, 법률이 보호하려는 이익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고 적격 있어요? 물어보니까 네 있어요. 어떤 원고 적격이요? 어떤 법률상의 이익이요? 우리는 어떤 원고 적격을 갖고 있냐면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법에서 상수원의 오용을 막아 양질의 다시요, 말이 살짝 꼬였는데,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의 오용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을 누린다고 법조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니까 판사가 그런 이익을 법이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은 수도법과 동법 시행령이죠. 한번 볼게요. 제가 하고 판사가 이렇게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그런 이익은 보호하려는 이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원고적격이 없다라고 끊어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익을 설사 당신들이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법에서 보호하려는 이익이 아니니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요. 라고 하면서 원고적격 없음 집에 가세요 했던 거죠. 해설 볼게요.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호 의무는 공익만을 위하여 부과된 의무이지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사건에서 대법원이 관련 규정의 취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암기해야 돼요. 단타형으로 암기. 자, 이 암 써있는 거 단타형으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억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같은 취지 암동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해석 강의할 필요가 없죠. 같은 얘기다. 이렇게 같은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곤 해요. 이렇게 두 번 출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사실은 이 8-2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취소 소송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들어갔던 사건이에요. 자, 복습을 잠깐 해볼게요. 웬 뜬금없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 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그 기본 강의에 다뤘었는데 떠올려 보세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뭐가 존재해요? 먼저 공무원이 행위해야 되고 공무원의 행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행위 혹은 직무 관련 행위여야 되죠.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추가로 어떤 요건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그 공무원이 위반한 법령 규정이 사익보호성을 가지고 있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익보호성 개념이 원고적격 인정 여부 판단과 관련해서도 한번 등장하고 그 다음 국가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또 한번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자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을 깨끗하게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그 의무는 사익보호성이 없다고 우리 대법원이 보고 있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상수원수 수질 기준 유지 의무를 잘 이행 못해가지고 국민이 조금 더러운 물을 먹게 됐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아서 원고적격이 아니라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아서 국가배상 청구를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상수원 수질 기준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령이 정하는 고도의 정수 처리 방법이 아닌 일반적 정수 처리 방법으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국민 개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예요. 국가가 자, 법령이 정하고 있는 고도의 정수 처리 방법, 그러니까 법에서 상수원에서 물을 채취해 가지고 물을 정수할 때 되게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그 물을 정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해라라고 했는데 그 행정청에서 이걸 대충 한 거죠. 대충. 그래서 일반적인 고도의 정수 처리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 정수 처리 방법으로 수돗물을 만들어 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시민단체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난리 났겠죠. 또 약간 막 루머 돌았겠죠. 야, 우리 다 죽겠다. 막 이렇게 나중에 무슨 막 노년에 무슨 병에 걸리겠다. 막 난리를 피웠겠죠. 그러니까 그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피웠겠죠? 자, 그래서 야, 우리 국가배상 들어가자. 국가배상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국가배상 들어가려면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겠죠. 근데 그 중 하나로 뭐가 있어야 돼요? 손해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 아까 신체적 손해는 우리가 입증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과학기술 문돌이라 그런 용어를 막 쓰죠. 뭐 연구원에서 뭐 통계 자료가 막 나왔는데 그게 30년 후에 뭐 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든가 아니면 정신에 막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신체상의 문제는 입증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주장한 거예요, 주민들이. 우리는 신체적 데미지는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러운 물을 먹어서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건강상의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는 고생을 하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손해 발생 요건 이런 손해를 봤어요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설사 그것을 손해라고 본다 치더라도 그럼 추가적으로 뭐까지 다 입증해야 돼요? 사익보호성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대법원이 야 그래 그게 손해라 한다 정신적 고통을 손해로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상수원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의무 그거는 사익보호성이 없는 의무인데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해서 잘라냈다는 거죠. 그래서 상수원 수질 기준 유지 의무는 국민 일반의 건강보호라는 공익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익보호성을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 소송 니네 이길 수 없고 기각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이해돼요? 네. 방금 제가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라고 했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기각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냥 안 됐다. 국가배상 청구권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 다음 자 비교될 판례로 2007도 16127 사건이 있어요. 2007도 16127 사건 여기는 똑같이 상수원 수와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원고 적격을 인정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익보호성을 인정한 사건이에요. 자, 김해 시장이 낙동강에 합류한 하천수 주변의 토지에 공장 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공장 설립으로 수질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 경남 양산시죠.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위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고 봤어요. 자,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지에 따라 원고 적격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다시 어떠한 처분에 대해 싸우고 있는지에 따라 원고 적격 인정 여부가 달라져요. 왜 그러겠어요? 자, 취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가 어떤 행정작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 취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맞죠? 제기하는 건데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그 행정작용의 근거법규나 혹은 관련 법규에서 사익보호성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로 원고 적격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당연히 그 행정작용의 내용이 달라지면 근거법규나 관련 법규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행정작용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사익보호성 여부도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자, 아까는 뭐였냐면 그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이었는데 그것의 근거 법률에서는 사익보호성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공장 설립 승인 처분 있죠? 이것의 근거 법률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여기에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우리 대법원이 봤어요. 그래서 이 판례와 요 8-3이랑 요 8번을 비교하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네, 비교하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공장 설립 승인, 여기는 그냥 상수원 보호구역을 조금 조정한 거예요. 이만했는데 이걸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취수를 해가지고 물을 공급했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상수원 취수하는 그 상수원을 바꾼다든가 하는 거. 그거과 뭐를 비교하시라고요? 공장 설립 승인 처분 비교하시라고요. 네, 다르다. 이게 되게 전 중요하다고 봤었는데 출제가 한 번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이게 이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이게 원고 측 변호사.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때 이제 부산 쪽 변호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출제가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됐고 죄송해요. 잠깐만요. 여기 되게 건조해요. 여기가. 그래서 자 넘어가 볼까요? 54쪽으로 가셔서 8-2, 8-3 했고 그 다음에 20번 지문 가볼까요? 55쪽에 20번 지문. 20번 지문 여기다가 암이라고 써두실까요? 이것도 단타형으로 기억을 하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문 중 하나예요. 20번 심암. 자, 국민행정청에 대하여 단타형으로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조금 별개 그냥 독자적인 얘기예요. 이것만 알아도 되고 이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자, 국민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와 준공검사의 취소 및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지 않는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A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 마음에 안 드는 건축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정청에 대해서 야, 이 건축허가 해주면 어떡해? 이거 취소해주세요 했더니 행정청이 거부한 거죠. 그러면 준공검사라도 취소해줘.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야, 그럼 이거 철거해줘.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왜?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규의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해석을 통해서 그 권리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찾을 수 없다. 그런 거 건축법 봤더니 그런 거 찾을 수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한 규정도 없고 해석상 그걸 인정할 수도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해설 읽어보면 행정처에 대하 제3자에 대해 이루어진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제3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준공검사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정개입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예요. 그래서 요즘 암기해야 되죠. 그러한 행정처의 개입 의무를 부과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고 조리상 인정할 필요성도 없다. 해석상 필요성도 없다 해갖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시 자, 우리 집이 있고 이웃집에 마음에 안 드는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을 하려고 해요. 마음에 안 드는 건축물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옆에 막 5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청 여기다 건축 허가를 내줘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웃 주민이 야, 이 행정청아 이거 건축해주면 어떻게 허가 내주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그거 취소해줘 라고 요구했는데 행정청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때 이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성을 싸울 수 있는 원고적 격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요. 왜? 법률상으로 그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해석상 찾아볼 수도 없고 명문의 규정도 없다고 보니까. 단타형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22번은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요. 70년대 판례라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무장공비가 우리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출동해주세요 했는데 얘네가 출동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죽었어요. 예. 아, 가족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청년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유족이 국가배상을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렇다라면 위법성 인정된다라고 해가지고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그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니까 너는 그 행정개입 청구권의 상대방인 국가 너는 특정한 행위를 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위법하다.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 인정된다라고 본 사건이 있는데 뭐 그렇다. 그렇죠. 재량이 0으로 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인정되었던 거겠죠. 아, 공의무부터 볼까요? 공의무. 자, 23번 끝장내기 23이요. 이거는 기본 강의에 안 다뤘죠. 그러니까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이 공권과 공의무로 이루어지는데 기본 강의에서는 공권만 다루잖아요. 그래서 공의무 안 다뤘어요. 근데 쉬워요. 공의무가 뭐겠어요? 공법상의 의무겠죠. 자, 공의무란 공권에 대항하는 관념으로서 공법관계에서 부담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것을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개인적 의무와 국가적 공의무로 이론상 나눠져요. 근데 의미 없죠. 그냥 개인이 부담하면 개인적 공의무, 국가가 부담하면 국가적 공의무. 국가도 의무를 부담해요? 국가도 의무 부담하죠. 국가 의무 뭐 부담해요? 국가가 오히려 의무 더 많이 부담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환경 보존 의무 막 이런 것들 부담하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 질서를 유지해야 될 의무 막 이런 것들 국가는 의무 투성이에요 오히려. 그 내용에 따라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나뉜다. 내용에 따라 그렇게 갈라볼 수 있다. 그 다음 공의무도 일신 전속성이 있는 의무는 이전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공의무를 남에게 떠넘길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 의무가 일신 전속성이 있다면 의무가 이전이 제한돼요. 그래서 일신 전속성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의무가 어떤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그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지는 의무인 경우에 그때 그때 그런 의무는 일신전속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병역 의무 이런 것들. 하면 대물적 함용이 뭐죠? 물건을 보고 이루어지는 물건의 상태를 보고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함용에 의해 부과된 의무나 타인에 의해 이행될 수 있는 의무가 질신전속성이 없는 의무는 이전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병역 의무를 뭐 예비군 가야 되는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이번 달에 뭐 세금을 1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그 의무를 친구한테 네 돈으로 좀 내줘 해서 친구가 10만 원을 냈어요. 그래도 의무 이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전될 수 있다고 본다. 또 공의무는 의무 부행 시의 그 강제 방법의 특수성인데 뭐 여긴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 기출 지문 하나 볼게요. 자, 이게 국회직 8급에서 2018년에 나왔는데 그냥 떡 나왔을 때 뭐야 이게 뭐 좌표가 뭐지? 공의무에 대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살림법상 살림을 무단 형질 변경한 자가 죽었대요.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가 산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거를 형질 변경을 하려면 형질 변경이 뭐죠? 땅의 외관을 실질적으로 크게 변화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밭을 거기다 막 연못을 만든다든가 할 때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죽었대요. 그러면 당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그럼 제가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그 땅을. 그러면 자, 무단으로 땅을 형질 변경했대요. 그러면 허가 안 받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허가 안 받고 형질 변경을 하면 그 사람은 그 형질 변경된 땅을 복구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데, 자, 복구 의무는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만 부담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담할 수 없고? 아니죠.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냥 공사업체 시켜서 다시 복구할 수도 있죠.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이행할 수도 있는 의무인 거죠. 그래서
일신 전속성이 없는 의무라고 해서 복구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상속되냐? 이전되냐? 물어보는 거죠. 네. 됐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 강의에서 안 다뤘던 이유가 지금까지 출제는 한 지문 됐는데 가르치는 내용은 이만큼이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가성비가 떨어져서 기본 강의 때는 안 다뤘던 건데 여기는 그냥 혼자 보시면 되니까 다루는 거죠. 56쪽. 자, 특별 권력 관계 가볼까요? 특별 권력 관계 다 아는 얘기고. 자, 동그라미 2번만 볼까요? 오늘날은 특별 권력 관계가 특수하게 취급되어야 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봐요? 특별 권력 관계에도 법률 유보 원칙 적용돼. 법률 유보 원칙 적용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특별 권력 관계에서도 법률 유보 원칙 적용된다는 건 특별 권력 관계 주체가 그 내부에 구성된 구성원에게 침입적 작용을 하거나 할 때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특별 권력 관계 복습을 살짝 해보면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어요? 공무원 근무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공무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임용이 됐는데 그 임용권자가 예를 들어 지자체장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야 나가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이래요. 그런 거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특별 권력 관계에도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늘날은 특별 권력 자 복습을 너무 많이 하게 되네.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라는 것은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제 19세기 후반 독일 이론인데 오늘날은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 권력 관계에서도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기본권을 조금 더 많이 제한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기본권은 그 영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고 자, 기본권을 조금 더 많이 제한할 수 있다고 봐요. 디귿 특별 권력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싸워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자체에 취업을 했는데 왜 자꾸 말 이상하게 하지? 지자체에 이제 지방직 공무원으로 들어갔는데 지자체에서 막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짓에 대해서 넌 했다라고 우기면서 야 너 성매매했냐 하면서 여러분에게 징계 처분을 때렸어요. 그랬을 때 난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뭔 소리예요?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옛날에는 특별 권력 관계에는 어디 깔으면 까야지. 말이 너무 거칠다. 아무튼 까라면 까야죠. 어디에 소송이야 이래서 옛날엔 안 된다고 봤어요. 독일에서는 19세기면 1800년대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거 부정해요. 그래서 사법심사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혼자 보시면 되죠. 야, 그리고 제가 약간 표현을 이상하게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왜 까라면 까야지 이런 말이 왜 나온 거예요? 군대 그 복무관계를 특별 권력 관계라고 보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런 표현이 등장했던 거죠. 자, 됐고 57쪽 가셔서 기출지문 8번 볼까요? 8번. 중요한 건데 조시던 분들 깨세요. 중요한 건데 제가 강의를 심이라고 표시된 부분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기본 강의 때 다루었거나 기본 강의만 들었어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지문이거나 아니면 제가 해설을 꼼꼼하게 써놔가지고 혼자 보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빼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심이라고 이루어진 부분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떤 지문이 혼자서 볼 수 있는 지문인지 아닌지는 저의 주관적 판단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사람마다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해도 해요. 혼자 이해 못하고 있는데 이해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사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 제가 끝까지 강의 촬영을 다 한 다음에 질문을 따로 받아가지고 추가로 뭐 한 강 정도 더 찍어갖고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넘어간 것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따라오세요. 자, 됐고 다시 57쪽 가셔서 8번 지금 보면 특별권력관계에서는 특별권력관계에 따른 명령권과 징계권이 인정되지만 형벌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죠, 요거.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거창한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공무원 복무관계를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복무관계. 지자체장이 있고 지자체장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직 공무원은 지자체장이 임용권자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공무원으로 들어갔어요. 지자체에 들어갔는데 지자체장이 말 안 듣는다고 너 사형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뭘 시켜도 그 복종 의무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든 국가직 공무원이든 공무원에게는 있기 때문에 시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 뭐 감봉을 한다든가 견책을 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형벌권은 어떻게 부과되는 거예요? 이거는 판사에 의해 재판을 통해서만 부과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봐요. 자, 됐고 9번 중요하죠. 이게 9번이 엄밀하게 말하면
특별 권력 관계의 딱 고유한 특수한 논점은 아닌데 오늘날에도 특별 권력 관계로 분류돼 가지고 특수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는 법률 관계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군인의 복무 관계이고 그다음 또 한 법률 관계가 뭐가 있냐면 그 공무원 복무 관계예요. 그래서 가끔 출제가 되고 있고 요즘에 판례가 요즘에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전통적인 이론들보다 요 판례들이 조금 더 중요한데 좀 강의를 해볼게요. 자, 군인이 상관의 지시 및 그 근거 법령에 대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군인의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단타형 판례가 있어요. 얘는 엄밀하게 따지면 강론범인데 총론에서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군인도 공무원의 일종이죠. 그런데 상관이 군인한테 뭘 시켰어요. 직무상 뭘 시켰어요. 그랬는데 얘가 요걸 배경식으로 알고 계세요. 강론의 범위긴 한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하급 공무원은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이 적법하다라면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복종 의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걸 위반하면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받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상관이 공무원한테 군인한테 뭘 시켰어요. 시켰는데 얘가 이거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시키니까 따르긴 따르면서 그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네가 감히 내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라고 하면서 상관이 징계 처분을 한 거죠. 징계 처분을 하니까 밑에가 애가 그럼 징계 처분도 말도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나는 복종의 의무는 이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처분을 나한테 해서는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징계 처분에 대해 소송을 들어가니까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복종 의무 위반 아니야 라고 본 획기적인 판례가 있어요. 이게 2012년 사건인데 최근 판례예요 이거. 그렇게 있다. 되게 중요해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번 군인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함을 직접적인 존재의 목적으로 하는 군조직의 구성원인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한도는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자, 요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죠?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권력관계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오늘날에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본권을 조금 더 제한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은 동의를 해요. 무엇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무엇에 대해 동의를 한다고요? 특별권력 관계가 뭔가 something 그 특별하게 취급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인정을 한다고요. 다만 기본권을 아예 부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오늘날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나왔을 때 틀린 지문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일반 국민보다 조금 더 제한될 수 있긴 하다. 그리고 같은 취지로 육군 3사관학교 사관생도 더 제한될 수 있긴 하다. 그치만 여전히 헌법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자 10번도 보시면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명하복의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군주족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생활 및 정신전력 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법률유보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자 여기 사실 이게 볼드 쳐졌어야 되는데 이 법률유보 원칙도 포인트예요. 법률유보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그와 같은 요구를 따르지 못한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 법률유보 원칙이 법치주의의 한 내용 중 하나죠. 법률유보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그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것은 위협한 행위야라고 판단하지 않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조금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그러니까 그것의 파생 원칙인 법률유보 원칙도 적용이 될 텐데 그것을 조금 느슨하게 위반 여부를 조금 느슨하게 판단하겠다. 그래서 법치주의의 적용을 조금 완화시켜주긴 하겠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례도 나왔으니까 나온 게 아니라 옛날 판례죠. 2008년 판례. 요건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중요하죠. 그 다음 11번 요게 경찰 시험에 나왔는데 중요하죠. 단타형 암기예요. 이것도 그냥 암 써두실까요? 자, 신병 교육 훈련 기간. 이게 남자분들은 이게 뭔지 다 아시는데 여자분들은 모르죠. 자, 설명을 해볼게요. 군대에 가면 그냥 바로 군대. 자, 여러분 여자분들도 이거 상식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군대에 가면 남자들이 막 군대에 가면 훈련소가 있어요. 훈련소가 있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끝낸 다음에 뭐 4주, 5주, 6주 뭐 공군, 육군, 해군마다 조금씩 다른데 4주, 5주, 6주 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에 얘한테 이제 자대 배치라는 걸 해줘요. 자대 배치가 뭐예요? 우리나라 군부대가 막 강원도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막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훈련소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얘를 군인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신병교육 훈련 기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 안 갔다고 쳐봐요. 안 가고 그냥 막 민간인이에요. 그냥 생판 민간인. 그러다가 군대 갔어요. 가면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조금 군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멘탈을 변경? 변화? 하여튼 거듭나게 해야 된다고 얘를. 그 기간 동안 이제 5, 6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전화 사용 못 하겠다고 헌법소원 들어간 거예요. 대단하죠? 요즘 분들은 대단해요. 예. 전화 사용하지 못하도록 헌법소원 들어갔는데, 논거가 뭐였냐? 왜 헌법소원 들어갔냐면, 이거 통신의 자유 침해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맞아.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냐면, 그 정도는 조금 제한할 수 있다. 논거 특별권력 관계에서도 기본권이 보호됨을 전제로 하니까 이것이 논쟁이 될 수 있겠죠. 다시 신병들이, 그러니까 처음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전화도 못하게 해요. 뭐 로션도 못 바르게 한다고. 로션은 바르게 하나? 아무튼 막 면도기도 그 공급을 해줘요. 그 군대 거. 자기가 가지고 왔던 면도기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걸 이제 속칭 싸즈라고 하는데,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전화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못하게 하니까 통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특별권력관계죠. 그러니까 신병들의 교육 훈련 받는 건 특별권력관계죠. 거기에도 헌법상 기본권이 보호는 돼. 그러면 이것을 침해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헌법재판소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군대 갔다 온 지 오래돼가지고, 야, 5주 참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5주의 기간으로 상대적으로 단기라는 점을 논거로 들어가지고, 요것은 이제 위헌이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자, 위헌이 아니라고 본 걸 이렇게 표시해요. 헌법 하시는 분은 다 아는데, 행정법만 하시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 과도하게 제한하면 위헌이거든요. 과도하게 제한하면. 그래서 과도하게 제한 아니다라고 한 단타형 판례예요. 뭔가 단타형 판례인데 쓸데없이 길게 설명했네. 네, 아무튼 그렇죠. 됐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뭐 단타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시간은 끝나는데 조금만 설명을 조금만 자세하게 해볼게요.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시험엔 안 나와요. 그러니까 9급 시험엔 안 나와요. 7급에는 헌법에서 나오는 건데, 자, 기본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이렇게 있는데, 국가는 이것을 국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다음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국가는 이곳을 건들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건드렸는데 그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건드리는 건 맞는데 과도하게 제한하는 건 아니야. 이게 뭔 소리예요?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비례원칙 위반되는 거 아니니까 위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됐죠? 이해되시죠? 네, 졸린데 길게 설명해서 죄송해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59쪽부터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